정치적 민주주의 너머에 있는 민주주의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주주의, 즉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5년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주주의. 과연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국가적 위기로부터 대형 참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5.18 광주청문회부터 이태원 참사까지 국회는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국회가 민주주의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정조사는 국정감사와 더불어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 견제와 감시를 하는 활동입니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국정조사는 헌법 제61조 1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된 국회의 헌법적 권한입니다. 그만큼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특정 사안에 대해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습니다.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러한 국정조사는 재헌의회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1948년 10월 2일 공포된 국회법 72조. 국회는 의안 기타 국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의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재헌국회에서는 장관의 비행 등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73년 유신 헌법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국회법 개정에서는 국정조사 관련 조항이 삭제됩니다. 이후 1975년 국회법 개정으로 제121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제121조 제1항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특정한 사안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1980년 제5공화국에 들어서는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1980년 10월 22일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된 제8차 헌법 개정안. 헌법 제97조에 국회가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고 증인 출석과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제 국회의 기능이라는 게 사실 법을 만드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행정부 감독 활동이라든지 예산 심사 같은 그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독하는 권한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특히 그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의회가 행정부를 감독하는 것이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는 그 권력 분배의 원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부 감독 활동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국정조사권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가장 최상위 규범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1987년 민주항쟁으로 만들어진 제9차 헌법 개정안에서는 제61조의 그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61조 2항의 유보조항에 따라 제13대 국회는 1988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합니다. 국정조사의 발동 요건에 있어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국정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되 조사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조사 사안의 범위, 조사 방법, 조사 기간 등에 관한 조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당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인 발동 요건은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으로 4분의 1로 완화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회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국정감사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데 비해 국정조사는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로 실시됩니다.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하지만 국정조사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대해 30일 이내에 실시하지만 국정조사는 본회의 승인을 받은 조사계획서에서 정한 내용과 기간 동안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모두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활동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점은 같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 요구, 청문회 개최, 증인과 참고인 등의 출석 요구 등 기본 방식도 유사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회 국정 전반을 감사하는 게 국정감사고, 국정조사는 여기 헌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특정한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벌어졌던 일, 뭐 예를 들자면 이제 5.18 사건이라든지 5.18 뭐 민주화운동이라든지 또 뭐 50비리라든지 그런 것들 조사할 수도 있고,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보면 이제 과거 우리가 했던 것들, 뭐 세월호 참사라든지 그런 것들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정 사안에 대해서 입법을 행사하기 위해서 조사할 수 있다든가, 입법하기 위해서 입법 근거를 찾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사안을 조사하는 것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국정조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나와 있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른 국회의 헌법적 권한인 국정조사. 외국의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영국은 국정조사의 근원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1689년 영국 의회. 아일랜드 전쟁 패배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됐는데요. 이것이 국정조사의 기원이 됐습니다. 국정조사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규정은 없지만 1871년 의회 증인 선서법, 1892년 증인보호법 등이 만들어지면서 조사 제도를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의원 내각제가 정착된 이후 의회의 내각 불신임 자체가 워낙 강력한 견제 수단이라 국정조사 자체의 활용도는 그리 많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경우 의회의 국정조사권이 헌법이나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조사권이 입법활동과 행정부 견제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정조사권은 의회 입법권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미국에서는 의회의 의결로 조사특별조사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조사위원회는 의회 의결 사항에 따라 구체적인 목적과 대상에 한해 활동한다는 점에서 우리 국정조사와 비슷합니다. 독일은 헌법에 별도로 국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 헌법인 기본법 44조는 연방 하원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필수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조사위원회 관련 법을 마련해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증인 불출석 시 강제구인과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법원의 심사를 거쳐 압수, 수색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회개혁 논의가 될 때마다 국정감사 폐지하고 국정조사를 가지고 언제든 필요할 때 행정부 감독 활동을 하게 하자라는 제안이 제기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감사 따로, 조사 따로라고 구분해 놓은 나라가 주요국 중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시적인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감사한다라고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조사라는 건 권한이고, 국정조사 권한, 이 권한을 가지고 하는 행위가 감독활동인 거죠. 근데 우린 이걸 구분을 해놓은 이런 좀 독특한, 그게 우리나라만의 특징입니다. 예. 재헌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던 국정조사권은 유신 체제 하에서 사라졌습니다.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이른바
영도적 대통령제 때문에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유신체제 하에서 사라졌던 국회의 국정조사권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산물로 만들어진 9차 개헌헌법에 다시 명문화됩니다. 개정헌법에 따라 1988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비로소 명실상부한 국정조사의 기틀이 마련됩니다. 서울올림픽의 열기가 온 나라를 뒤덮던 1988년 13대 국회에서는 헌법이 개정된 뒤 첫 국정조사가 실시됩니다. 88 서울올림픽의 시청률을 뛰어넘을 만큼 전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50 비리와 5.18 진상규명 국정조사. 역사적인 첫 국정조사인 50 청문회. 그날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헌법 제61조 및 국회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공화국에 있어서의 정치 권력형 비리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러한 정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모든 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1988년 6월 27일 국회에서는 국정조사에 대해 규정한 헌법 제61조에 의한 50 비리 특별위원회 구성이 결의됐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5.18 진상조사 특위 결의안도 함께 가결됐습니다. 아직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이었지만 헌법 규정에 의거해 국정조사 특위 구성 의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때는 5공화국의 후계자라 할 수 있는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0 비리와 5.18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직전에 치러진 13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한 6월 민주항쟁의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은 1988년 4월 13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선거 결과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125석으로 제1당이 되었지만 의석 비율은 41.8%에 불과했습니다. 이른바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진 겁니다. 국회 주도권을 쥐게 된 야3당은 민주화와 50 비리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반영해 50 비리와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되면서 이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이 됐고요. 또 그리고 이 국회도 이 동반 당선되던 데서 사실은 그 소선거제로 바뀌면서 사상 처음으로 여소야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실은 5년 단임제라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또 뭐가 있냐면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국회의 권한을 늘리는 뭐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50의 비리를 청산하는 것이 그 당시에 중요한 시대적 과제였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5.18 광주 민중항쟁에 대해 가지고도 그 진상을 밝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전두환 하나회 신군부가 주식권 이후에 저질렀던 각종 비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파헤쳐보자라고 하는 이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고 그것이 하나의 시대 정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0 특위가 구성된 1988년 7월 23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대한 법률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50 비리와 5.18 진상조사 특위의 활동이 본격화됩니다. 50 비리 특위의 경우 산하에 4개의 소위원회를 두고 분야별 비리를 조사했습니다. 그해 11월 3일 전 국민의 시선이 국회 청문회를 중계하는 TV 화면에 쏠렸습니다.
오공비리 청문회가 열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헌정사상 최초로 시행하는 청문회를 갖기 위해서 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11월 3일 일해재단의 비리를 밝히기 위한 1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일해재단은 전두환의 아호를 딴 재단입니다. 1983년 당시 버마를 공식 방문했던 전두환 대통령, 아웅산 국립묘지 참배 중 북한의 폭탄 테러로 서석준 부총리와 이범석 외무부 장관 등 수행원 17명이 사망합니다. 그해 12월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을 대비한다는 이유로 일해재단이 출범합니다. 오공 정권의 현직 장관과 네로라 하는 국내 재벌 총수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1984년부터 본격적인 자금 모금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출범한 일해재단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청문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공 정권 실세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정치인들과 재벌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사상 초유의 청문회. 자정을 넘어 계속된 청문회에 지켜보는 국민들도 꼬박 밤을 지새웠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당시 청와대 경호실을 통한 기금 모금의 강제성과 재단 기금의 청와대 관리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정수창 이 상공회의소 회장과 정주영 이 회장이 이 많은 가입 기업자들에게 기부금 액수를 할당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강제 모금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또 얼마까지 낼 수 있다 하는 것을 경제인들이 상호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기금 모금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기금의 강제성 문제는 저하고는 얘기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통장 보관이 관리라고 할 것 같으면 관리 좋습니다. 관리했습니다. 한때 오공 정권의 실세들이었던 증인들은 시종일관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일해재단의 엄청난 기부금 액수에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특유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일해재단은 1984년 한 해에만 185억 5천만 원의 기부금을 모았고 1987년까지 총 598억 5천만 원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부금에 대해 오공 실세들은 강제성을 부인했지만 기업인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온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요. 왜 돈 문제가 아니라면 진작부터 시류에 순응한다는 것이 단지 돈 문제에 국한된 것이라면 진작부터 6.29 선언이 있기 이전부터 왜 증인은 바른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기자들한테 발표한 거예요. 우리는 좋습니다.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공비리 특위는 이 밖에도 영부인 이순자 여사의 새 세대 육성회와 심장재단 비리, 전두환 일가의 재산 해외 도피 의혹, 삼청교육대 문제 등 각종 비리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오공비리 특위는 수차례의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특위의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1989년 2월 여당인 민정당이 청문회를 끝내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 난항이 거듭되면서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됩니다. 저는 지금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경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을 피나는 반성과 뼈아픈 이웃짐 속에서 지냈습니다. 결국 1988년 11월 23일 전두환은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백담사로 유배 아닌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오공 실세들 중에는 전경환 등 전두환의 친인척 10명과 장세동 전 안기부장, 이학봉 전 민정수석 등 47명이 구속되고 29명이 불구속 입건됩니다. 제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시 일원을 비롯한 전남 지역에서는 민족적 비극이 일어나 많은 인명의 사상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진상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그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1988년 11월 18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폭동, 사태 등으로 불리며 오랫동안 금단의 영역으로 남아있던 5.18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난 날, 국민들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청문회를 지켜봤습니다. 청문회의 첫 번째 증인은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였습니다. 군사정권의 탄압으로 온갖 고초를 겪은 그는 5.18 유혈 진압의 최종 책임자로 전두환을 지목했습니다. 근 열흘 동안 광주에서 그런 엄청난 무력 행사가, 그런 잔인한 학살 행위가 행해졌는데 당시의 실권자인 전두환 씨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1988년 11월 18일부터 1989년 1월 27일까지 14차례 진행된 5.18 진상규명 청문회. 핵심은 발포 명령이었습니다. 발포 명령을 내린 바는 없습니다. 저는 절대 간여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대검이나 총검으로 진압했는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 그 작전이 끝나고 회의를 했고 거기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5.18 관련자들은 한결같이 발포 명령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심지어는 유혈 무력 진압에 대해 정당한 방어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발포 명령을 내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수많은 희생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은 없었습니다. 변명과 함구로 일관하는 이들에게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유혈 진압의 책임자들은 변명과 거짓 증언으로 일관하고 피해자들의 가슴 아픈 증언만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증인들의 변명으로 진상규명이 난관에 부딪히면서 청문회는 개회와 정회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1989년 12월 15일 청와대에서 영수회담이 열립니다.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 야 3당 총재는 전두환을 국회 청문회에 세우기로 합의합니다. 전두환의 국회 증언을 끝으로 광주 특위의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광주 사태는 11.2 이후 지속된 극심한 사회의 혼란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지극히 불행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출처를 알 수 없는 악의에 찬 유언비어에 자극받은 일부 시민들의 과거적 시위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위권의 행사 문제는 초기에는 군인 복무들에 불가피한 상황에서 행사된 것으로 잠깐만 정지하세요. 계속하겠습니다. 5월 22일 자위권의 발동은 최악의 상황에서만 일단 정회하겠습니다. 백담사에서 버티다 1년 만에 청문회에 나온 전두환은 증인 선서도 없이 준비한 원고만 읽어내려갔습니다. 가슴 아픈 희생에 대한 반성과 역사에 대한 참회는 없었습니다. 청문회는 47명 구속, 19명 불구속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전두환 비자금, 노태우 비자금.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청문회를 통해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비자금이 밝혀지는 그런 이제 단초가 되었던 것이고, 5.18 특위에서도 그렇게 뭐 정말로 진상규명이, 당시 민주화운동의,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이 뚜렷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나중에 결국 그 다음 정권, 김영삼 정권에서
1995년도에 5.18 특별법 이런 거 제정되면서 결국 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고 비자금을 환수하고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의 어떤 그 결국 신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토대가 되었던 거죠. 경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것 청문회와 조사였던 거, 국정조사였던 거죠. 13대 국회의 국정조사는 권력의 감시와 견제라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불의한 권력에 대한 역사적 단죄로부터 시작된 국정조사는 14대 국회 들어서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과 책임 규명으로 확대됩니다. 유난히 무덥던 1995년 6월, 강남 중심과 서초동에 거대한 먼지 구름이 일어납니다. 서울 최고의 명품 백화점으로 이름을 날리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사망 502명, 부상 937명, 실종 6명, 1,445명이 죽거나 다친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사고 13일 만에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됐습니다.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 강남 한복판에 서 있던 백화점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가의 사치품과 명품 판매로 업계 1위를 달리던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것입니다. 건설 강국 대한민국의 안전과 신뢰도 함께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5층부터 지하 4층까지 연쇄 붕괴에 걸린 시간은 불과 20초. 사망자 502명, 부상자만 900명이 넘는 대형 참사였습니다. 사고 13일 만에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형 참사에 대한 국회의 첫 국정조사였습니다. 뭐 말할 수 없는 참혹한 현상이니까 그 당시는 뭐 사람이 몇 명 죽었는지도 확실치도 않았지만은 여하튼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라서 어안이 벙벙하고 바로 그거보다 얼마 전에 우리는 성수대교 붕괴가 사고 나서 그때도 내가 조사특위위원으로 나가서 현장도 보고 그러고 와서 그때 입법 조치로서 우리 국가시설물에 대한 매년 정기적인 검사 내지는 좀 위험도가 있다 하면 정밀검사를 통해서 시설물을 폐쇄하거나 개설하거나 하는 개축하거나 하는 그런 걸 만들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 엄청난 삼풍백화점 사고가 나니까 우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엄청난 사고가 났으니까 속히 빨리 조사특위도 구성하고 해서 진상 파악도 하고 대책 마련도 하고 어떤 후속 조치 입법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우리가 속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사의 목적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함에 있는 것으로 하고, 둘째, 조사 사안의 범위는 삼풍백화점 붕괴의 원인 규명과 진상조사로 하며, 셋째, 조사 방법으로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요구, 서류의 제출 요구, 정인, 감정인, 참고인 등의 출석 요구 및 검증의 방법으로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붕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삼풍그룹 회장을 비롯해 건축 관계자, 공무원들까지 줄줄이 소환됐습니다. 붕괴 직전인 6월 중순 구청의 안전점검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정조사 첫날부터 의원들은 건물 인허가와 증개축 과정에서 비리가 없었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삼풍백화점은 원래 4층으로 설계한 건물. 하지만
매장 규모를 늘리기 위해 5층으로 불법 증축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붕괴 우려로 증축을 거부한 시공사와는 계약을 중도 파기하고 직접 시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건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건물을 지지하는 기둥 지름을 25% 이상 줄이거나 기둥 몇 개는 아예 없애버렸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가뜩이나 부실한 건물 옥상에는 커다란 냉각탑이 얹어졌습니다. 물을 채웠을 때 무게는 무려 87톤. 냉각탑의 무게는 옥상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의 4배가 넘는 것이었습니다. 무리한 건물의 증축 과정에는 뇌물을 받고 설계 변경을 승인해준 공무원들의 부패도 한몫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돈 준 데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누구한테 얼마를 주었습니까? 백화점 준공을 받기 위해서 구청장에게 사례를 했습니다. 액수는 얼마입니까? 1,000만 원 주었습니다. 국정조사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되짚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과 부패를 밝혀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기록은 화려한 모습의 백화점이 사실은 부실과 부정의 온상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삼풍백화점의 붕괴 사고는 총체적 부실에 따른 결과로서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 관리상의 결함과 행정관청의 감독 부실 등이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일어난 것이며 삼풍백화점 붕괴 국정조사는 그해 9월 18일 조사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공식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대형 참사에 대한 사상 첫 국정조사 이후 국회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재난방지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부실과 부패로 무너진 안전의식.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안전불감증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여야 합의에 의해 신속하게 진행됐던 삼풍백화점 붕괴 국정조사. 14대 국회는 이를 통해 대형 참사의 책임이 국가의 안전 시스템 부재에 있음을 알렸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등 연이은 대형 참사의 여파로 혼란스러웠던 1996년이 가고 1997년 신년 벽두, 한보철강이 부도를 내고 쓰러집니다. 한보철강의 부도는 전대미문의 경제 대참사의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진로그룹, 기아자동차, 혜태그룹, 한라그룹, 30대 그룹 중 16개, 26개 은행 중 16개, 1997년 내내 대기업 부도가 이어졌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IMF 구제금융 신청,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꾼 IMF 외환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내몰았던 한보 사태와 IMF 외환 위기. 국회는 또다시 진상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나섰습니다. 1997년 1월 23일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든 사건이 일어납니다. 재계 서열 14위 한보가 무너진 것입니다. 파산 직전 한보가 갚아야 할 부채는 무려 5조 7천억 원. 대마불사의 신화가 깨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로비로 성장하고 로비로 무너졌다는 말이 나올 만큼 급성장한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은 천문학적인 금액의 대출을 통해 기업의 외형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정경유착과 같은 부정과 비리가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철강 전문가에 따르면 5조 원이면 충분히 당진 제철소가 완공되고도 남는 금액이라 하는데
아직도 2조 원이 더 들어가야 하는 이유와 검찰 중간 수사 결과 정태수 씨가 2,1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뇌물 등에 유용했다고 밝혔지만 적어도 2조 원의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시중의 의혹에 대해서도 소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도의 원인이 된 당진 제철소. 사업 계획서에서부터 90%의 자금을 은행 차입금으로 채운 부실 기업이었습니다. 이후 당초 예상보다 2조 원의 자금이 더 투입되면서 한보철강은 자금 부족과 재고 누적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5조 원대에 이르는 대출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정경유착 때문이었습니다. 증인은 정태수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서 각 은행 대출과 관련해서 2억씩 합계 10억을 받은 것을 시인하지요? 예. 하지만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은 부실 경영이나 정경유착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명단에 보면 24명인데 대표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정치 자금을 주었다는데 직접 주셨습니까? 예, 그것도 역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 자금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특히 직원을 머슴으로 표현해 전 국민적인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만일 산업은행에서 3천억을 빌려주었으면 부도가 안 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증인의 직원은 검찰에 나와서 얘기하기를 3천억이 나와봤자 2달을 버틸 수 있는 돈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한 달에 약 6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자금이라는 것은 주인인 내가 알지 머슴이 어떻게 합니까? 이후 국정조사특위는 그해 5월까지 58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 등을 소환해 본격적인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대기업의 무리한 확장과 부실 경영, 그리고 정경유착이 남긴 상처는 깊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는 한보 사건이 단순히 한 기업의 경제 범죄가 아닌 권력과 자본이 결탁했을 때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음을 알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겪고 있는 금융 외환 시장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 경제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한 15대 국회의 국정조사는 한보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보 부도 후 불과 10개월 만에 터진 IMF 외환 위기. 1997년 1월 한보그룹을 시작으로 대기업들의 부도가 줄을 이었습니다. 대기업 부도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연쇄 도산도 이어졌습니다. 기업의 무리한 차입 경영과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남아 외환 위기가 아시아를 강타하고 한국의 신용 등급은 투기 등급으로 강등됩니다. 나라 빚은 1,500억 달러, 외환 보유고는 고작 40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신중한 검토를 거쳐 한국 경제 회생에 필요한 주요 조치들에 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997년 12월 3일 정부는 결국 가혹한 조건에 합의하며 IMF 관리체제에 들어갔습니다. IMF는 부실금융기관 퇴출, 관치금융 개선, 자본개방 확대, 기업 투명성 제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요구했습니다. 금융, 재정의 긴축과 기업, 노동 분야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15,000개 기업이 부도를 냈고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직장을 잃은 실업자는 15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1999년 1월 국회는 IMF 환란에 대한 국정조사에 착수했습니다. 5항 IMF 환란 원인 규명과 경제위기 진상규명조사특별위원회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조사에서는 외환 위기를 초래한 경제정책과 기아 사태, 종합금융사 인허가와 부실 감독 문제, 한보 사건 등을 다뤘습니다. 97년 11월 10일 날 오후에 김영삼 당시 대통령께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하셨는데 그 전화로 김영삼 대통령께 주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처음에 전화를 올렸더니 외환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들었더니 당신께서도 외환이 어려운 거를 보고를 받으셨는지 그렇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근데 이게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정도입니다. 잘못하면 부도가 납니다. 외환이 그렇게 심각한지는 모르셨지 않은가 그렇게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 부도 위기 직전까지 대통령이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 여기에 청문회 현장에서는 한국 경제의 두 축인 재경원과 한국은행이 외환 위기 인지를 두고 입장이 엇갈렸음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1999년 1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 30일간 진행된 IMF 환란 원인 규명과 경제위기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장에 선 증인들의 책임 회피와 부실 증언은 IMF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15대 국회의 한보와 IMF 국정조사 이후 16대 국회에서는 공적 자금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됐습니다. IMF 환란 이후 금융기관과 기업의 부실을 막기 위해 투입된 1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 자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15, 16대 국회가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 해소에 노력을 기울였다면 17대와 18대 국회의 국정조사는 국제 통상의 문제로 그 영역이 확대됩니다. 2005년 전국의 농민들을 들끓게 한 쌀 관세화 문제와 2008년 전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그것입니다. 1994년 4월 전 세계 93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됐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농업 분야 개방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큰 이슈가 됐습니다. 당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해 교역을 투명하게 하자는 원칙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필리핀 4개 국가는 일정량의 쌀을 의무 수입하는 대신 쌀 시장 개방을 미루는 관세화 유예를 택합니다. 우리나라의 유예 기간은 1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 2004년 4월 12일 정부는 관세화 유예 종료에 따른 추가 협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첫째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관세와 유예를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쌀 시장 완전 개방을 10년 더 미루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대가는 있었습니다. 외국산 쌀 의무 구매 물량이 추가되고 중국산 사과, 배 등에 대한 수입 위험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협상 결과가 발표된 뒤 해외 여러 나라와의 비공개 협상에 대한 이면 합의 논란 등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국회는 2005년 5월 쌀 관세화 협상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하게 됩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2005년 4월 12일 쌀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 결과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은 후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바 국회의 비준 동의안 처리에 앞서 쌀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 과정에 대한 실태를 명확히 규명하여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쌀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제고하자는 것입니다. 쟁점은 3가지였습니다.
협상 과정에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또 중국산 사과, 배 등의 수입 위험 평가 게시가 쌀 대신 다른 품목을 희생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쌀 의무 수입 물량의 적절성이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이에 대한 집중적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WTO에 규정된 부가 합의 사항에 따라서 합의한 만큼 별 문제가 없는 최선의 협상 결과였다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국민과 일부에서는 이것이 이면 합의라는 강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면 합의 또는 또 다른 품목, 쌀 위의 다른 품목의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숨기기로 하고 이것은 결국은 국민이나 국회에 알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협상 진행 중에 있는데 자세히 설명드리기도 그렇고요. 제가 지금 보기에도 중국과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면 합의를 해준 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쌀 관세화 관련 국정조사는 이틀간의 청문회를 끝으로 사실상의 활동을 마감했습니다. 사상 첫 국제통상협상에 대한 국정조사였습니다. 다양한 의혹이 쏟아졌지만 구체적인 실체 규명은 쉽지 않은 35일이었습니다. 간사를 짧은 시간에 증인과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데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먹는 쌀은 바로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정서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당시만 해도 곡물 자금량이 28%밖에 안 됐어요. 쌀은 그 당시 이제 48%는 국내 생산이었는데 그때 외국산도 무제한으로 도입한다. 그러면 농민단체는 소비가 감소되고 생산량이 줄어들고 그런 문제가 심각할 거지. 그래서 이건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정조사 또 여야 의원들, 농민단체 또 언론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저지를 하고 일단 그 이상의 수입은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그러나 국제협정상 D-Day 도하 협정도 있었고 그래서 그 협정상 의무적으로 수입 물량은 하되 더 이상은 수입을 막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국제통상과 관련한 국정조사는 18대 국회에 들어서도 진행됐습니다. 2008년 5월 2일부터 시작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는 시위는 2달이 넘게 계속됐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2달, 18대 국회는 아직 개원하기도 전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문제가 된 건 광우병 의심소의 사료화 문제와 수입 쇠고기의 30개월령 제한 폐지 문제였습니다. 2008년 5월 30일 개원한 18대 국회는 7월 16일 본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정 관련 실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의안이 가결됩니다. 국정조사의 목적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개정 관련 한미 기술협의회 과정 등에 관한 검증 및 실태 규명을 통해 국민 건강권에 대한 국민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며 우리나라 통상 검역 정책 수립 및 협상 과정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정조사에는 합의했지만 여야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달랐습니다. 야권은 쇠고기 협상 타결 과정의 정치적 의혹과 진상규명을 제기한 반면 여당은 왜곡된 미국산 쇠고기 정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수고기 협상이 잘못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걸 전제로 해서 협상 과정과 그리고 협상 내용에 대한 평가, 대책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권오기 부총리께서 5월 28일 날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9월 안, 추석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본 방향 없이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한 차례 조사 기간을 연장해 가면서까지 진행했던 국정조사.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열띤 의견 개진과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보세요. 이게 미국산 제국에 관련된 검토 방안 우리 전문가들 11명이 다 해가 방침을 잡아놓은 겁니다. 빼도 SRM 7개도 수입해서는 안 된다. 30개월 미만짜리. 30개월 이상짜리도 수입해서는 안 된다. 사골 빼도 꼬리 빼도 수입해서는 안 된다. 내장도 수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방침을 정해놨던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에서 계속해서 협상을 해오던 문제를 그 연장선상에서 자동차 문제에 대한 재협상이 특별하게 거론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마무리한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조사 특위는 2008년 9월 6일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한덕수 전 총리와 성경용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여정부의 인사들도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청문회를 끝으로 특위가 구성된 지 54일 만에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정의를 선포합니다. 보시는 것은 13대부터 18대까지 국정조사 요구와 시행 건수입니다. 15대 국회 이후에는 요구에 비해 실제 국정조사가 시행된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여야 합의가 쉽지 않고 현안이 발생하면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국정조사 승인 요건과 증인 채택 등 국정조사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국정조사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국회가 행사하는 헌법적 권한이라는 점입니다. 국정조사는 단순히 과오를 조사해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헌법적 장치입니다. 국정조사는 국회가 정치적 결단은 물론 국민들의 상처를 보듬고 민생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더욱 확장되어야 할 사회적 책무입니다.